자, 이제 검토드릴 주제, 시장론에 관한 주제 되겠고요. 첫 번째 주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 등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요. 전반적인 그림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재산권하고 금전의 교환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격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게 될 테고요. 나중에 언론소에 자, 입찰지대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동산 활동 주체에게 있어서는 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게 된다. 근데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 자연적 특성 할 때 세 가지 공부하셔서 주로 공부했던 것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부동성이라고 해서 키워드 외임국지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임장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해서 시장론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 부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국지적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런 얘기죠. 서울의 땅값이 비싸다라고 했을 때 군산에 진주에 있는 땅을 갖다가 팔아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서울의 땅값은 비싸고 그 지역은 자,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지 않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라고 해서 이건 주로 정책론과 관련되고, 앞에서 이제 그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할 때는 큰 이슈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개별성, 소위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성질을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떤 토지가 거래가 됐다고 해서 그 거래 가격을 다른 토지에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보 습득에 많은 비용이 든다. 사실은 이제는 많이 이런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정책론에서 공부하게 되는 가격 공시제, 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통해서 거래 정보가 많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사정이다. 다만 역시 정책론이랑 같이 관련되는 게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개념을 바로 뒤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완전 경쟁시장은 제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거,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을 할 수 있어야지 이걸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없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은 따라서 불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개념이 토지의 경제적 특성을 논하면서 바로 고가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 출제 빈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직접 이슈가 되는 게 주거분리, 주택시장의 여과 해서 요건 두 개가 얘기가 연계가 되게 되는데, 주거분리는 형편되는 사람끼리 뭉쳐서 사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거분리.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뭉쳐서 살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서 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주거분리. 요거랑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단어가 직주분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택이 멀리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직주분리. 바로 앞에서 논의했던 주제 부증성이라는 데서 두 가지가 키워드가 돼. 지예라고 해서 지가가 높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심지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주택은 외곽으로 빠지게 될 테고, 직장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직장과 주택이 멀리 떨어지는 현상을 직주분리라는 용어를 쓰고, 주거분리는 형편에 따라서 형편되는 사람들이 뭉쳐서 사는 현상을 직주
주거 분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출제 이슈는 그거죠. 할증 할인 얘기도 했는데, 자, 고소득층 밀집한 지역이 있을 거고 저소득층 밀집한 지역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부의 외부가죠. 굳이 해석하면은 왜? 지금 없는 것들이 자기 앞마당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불편하거든. 아니 지금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 근래도 무슨 어디지 구로 쪽에서 코로나 확진 뭐 하나 뜨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제 중국 동포인가 거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숙하고 있는 장소야. 거기 가시는 분들은 중국 동포 그분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아마 될 텐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중국 동포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죠? 독립운동할 때 후손들이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불편해.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삼았다가도 일단 사투리 비슷한 거 우리 연변에서 말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불편해. 아주 불편해. 다 다르니까 불편해.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이런 게 전혀 틀리기 때문에 뭐 말씀 들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런 식의 생활 습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다 가다 서로 쌩 까는 게 지금의 생활 문화야. 엘리베이터에서 뭐 말 걸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 아줌마 언제 봤다고 말을 걸고 지랄이야. 그러면 서로 눈 딱 깔고 서로 아주 편안하게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은 안 그러잖아. 남의 일에 나서갖고 온갖. 제일 웃겼던 게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시골에서 누가 사법시험 붙었어. 그럼 플래카드를 붙여. 마을 주민들이 신나가지고 나는 그 주민들이 이해가 안 돼. 뭐 하려고? 아니, 내 새끼가 붙었으면 자랑질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마을 주민회에서 나중에 교도소 갈 때 잘 보이려고? 하여튼 뭔 얘기하다 옆으로 셌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와서 깔짝거리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싫어하고요. 저소득층은 있는 것들하고 같이 옆에 살면 기분 나쁘냐? 아니, 좋은 점이 많아. 왜냐면 새로 지은 아파트나 이런 데 대형 마트가 세팅이 잘 돼 있고 놀이터도 훨씬 잘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25년 정도 가까이 된 아파트가 있었고 지금 새로 지은 지 한 3, 4년 된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3, 4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들 놀이터 같은 경우 우레탄 이런 걸로 그게 뭐 나중에 몸에 좋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깔끔하게 정원도 잘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애들 데리고 이 아파트 한 집 와서 같이 애들 물놀이도 시키고 굳이 어디 멀리 갈 거 없이 편해서 좋아해.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다 한국 사람인데 사투리도 안 쓰는데 되게 불편해. 누가 훔쳐간다고. 그래서 일단 고소득층 쪽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이 같이 입지하는 걸 싫어하고, 저소득층은 근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트도 이게 더 싸고 좋거든. 상품 좋거든. 그러니까 이쪽 와서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거지 같은 것들이 와 있으니까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여기 마트 멀리 갈 게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같은 25년 된 아파트라도 이쪽에 가까운 아파트는 집 한 채 500만 원 더 비싸게 거래가 되게 되더라. 이걸 우리가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해서 할인과 할증 가지고 한번 문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 같이 이제 갈게. 주택시장의 여과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여과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같은데 아마 과학 시간 이런 데 공부했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흙탕물을 만들어. 그죠? 좋은 학교 나오셨네. 그래서 깔때기도 아시네, 깔때기. 하여튼 그다 치고, 그게, 아니, 책을 보면 흙탕물을 만든다니까?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여과지라고 하는 것을 깔때기에 끼워가지고 부어. 그 부으면 어떻게 돼? 조금 깨끗해져. 그럼 애죠. 그 다음에 두 번 또 붓게 되면 또 어떻게? 그만큼 깨끗해져. 세 번 붓게 되면 어떻다? 물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과 현상 또는 그 종이를 가리켜서 여과지. 물론 저 같은 또라이들은 그거 보면서 왜 흙탕물을 애써 만들까? 쓸데없이. 어차피 다 걸러낼 건데 먹지도 못할 물인데 등등등. 자, 이게 주택시장의 여과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얘기가. 자,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가 되면 어떻다? 형편 좋아져서 이사를 가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이게 키워드야.
형편 어려운 사람이 이사 가는 걸 뭐라고 한다? 하향여과. 마음 같아서 높은 쪽으로 가니까 상향여과 이렇게 하고 싶겠지.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하층민이 이사 가면 어떻다? 하향여과. 상층민,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얘기입니다. 상층민이 이사 가면 어떻다? 상향여과. 이게 일반 상식과 약간 안 맞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길거리 가다 보니까 한 1톤 트럭에 바리바리 짐 싸서 그냥 이사를 가고 있다. 아, 저걸 보면서 배운 사람은 뭐라고 한다? 하향여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 뭐죠? 한 10톤짜리 트럭 한 2대 동원해서 바리바리 짐 싸서 이사 간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서 스토리가 뭐냐면 둘 다 잘 돼서 가는 거야. 망해서 가는 거 아니야? 망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논의의 전제가 둘 다 뭐야? 잘 돼서 가는 거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가 돼서 형편이 좋아져서 기존의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하향여과. 한편 고소득층이 이 저소득층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훨씬 비싼 주택을 만들었을 때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상향여과. 그래서 일단 논의의 전제는 두 가지인데요. 자, 전통적인 문제 영역은 하향여과와 상향여과의 정의를 물어봐. 그리고 최근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상향여과, 하향여과가 있게 되면은 주택의 여과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주택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결론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 되게 간단해. 주거 분리, 형편에 따라서 째져서 사는 모습. 그 과정에서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증되어서 거래가 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사 가는 거. 저소득층이 이사 가면 어떻다? 하향여과.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어떻다? 상향여과. 그래서 이게 돌고 되면 주택의 질은 어떻다?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틀리던 거 세 문제 나왔나 해서 주거분리, 주택의 여과라고 하는 거. 자, 요 정도 보셨고 간단해요. 나중에 문제 가지고 점토할 텐데 어렵지 않은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제일 하이라이트죠.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주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치 않은 게 없어.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정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거. 내가 요즘 점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자, 그 알고 싶은 것이 뭐야? 미래 정보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일단은 그건 그거 다 치고 다시.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 실제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정보가 얼마나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위 효율적 시장은 세 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자, 해서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돼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근데 혹시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돼 있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 강성 효율적 시장. 이거는 자,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논리가 이렇다는 얘기야. 해서 정보가 얼마나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계에 따라서 과거의 정보만 반영돼 있으면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돼 있으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모두 반영이 돼 있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살을 붙여 가볼까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과거의 정보만 그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개념 볼게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전에 보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홈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홈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식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기가 막힌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해서 떼돈을
돈을 벌어보는 게 있다. 제 동생이 그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와, 걔는 뭐 한 6개월 사이에 한 1,000만 원인가 500인가 가고 시작했다가 얼마더라? 한 뭐 7억인가 8억까지 만들었어. 와, 기적이야. 기적. 장난 아니야. 물론 그 아이는 지금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나보고 비웃던지. 그 몸 팔아가면서 강의하고 뭔 지랄이냐. 사람이 대가리를 써야 돼, 대가리를. 대가리를 쓰면은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몇 억을 벌고 등등등. 그렇게 인생 살지 마라. 우리 집에는 그런 자기들이 많아. 하여튼 간에. 머리를 써라. 그 대가리는 미용실 가서 깎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약을 바짝바짝 올려. 물론 이제 한 2년 후에 갑자기 얘가 조용해졌어. 해서 그게 뭐냐면 정보에서 계속 사람이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대박을 치다가 만약 뭐 한 5억인가 7억까지 만들어다 쳐. 그럼 마지막에 뭘 하겠어? 이제는 14억을 버리고 베팅을 딱 들어가는 거야. 그게 몇 번 성공했지.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털리게 돼 있어, 그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털리게 돼 있어. 그러면서 얘가 이제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갑자기, 하여튼 간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할 때 미래 정보를 얻어가지고 하는 걸 이런 이제 정보를 갖고 하는 거고, 근데 잘못하면 이제 골로 가는 거고, 그거 말고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뭐 하냐면 차트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전 잘 모르는데 차트 분석. 차트는 뭐야? 어제까지 데이터죠? 차트는 어제까지 데이터죠? 그죠? 오늘 이 순간까지 데이터죠? 그게 딱 보는 순간 그건 이미 과거야. 그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차트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 용어의 정의. 과거에 대한 분석을 뭐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 그래서 지금 주식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술적 분석 설명하려고 옆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왜? 이미 그 부동산의 가격이 과거의 데이터는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이걸 준강성 효율적 시장, 보통 일반적으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용어 또 하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게 기본적 분석도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뭐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할 거, 요렇게 이제 하나 보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모두 반영돼 있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미 이 부동산의 가격에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제일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보. 우리가 어떻다? 초과 이득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문제를 꼬든 간에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동안 나왔던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맞습니까?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해서 이 모든 말씀의 주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뒤지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다시 똑같은 문제를 내볼게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명제. 옳은 표현, 틀린 표현?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약속했어? 초과 이득을 얻으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게 기본 구조야. 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옳은 편, 틀린 편? 틀린 편.
오늘 남아요. 자, 분석을 해야 될 게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순간 틀렸다고 생각해. 왜? 이게 앞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제가 뜬금없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볼까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이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과거의 정보를 분석을 한다? 그럼 초과 이익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외워놓고 나서 갑자기 시험 지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요 기본적 분석이 돼야 돼 라고 착각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건데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 초과 이익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지문은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지문이야.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그런 식의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고? 기술적 분석이라 부르고, 과거와 현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리켜서 기본적 분석이라 부르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다 보니까 각 용어의 정의 하나가 다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모두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여기는 정보를 통해서는 이미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의 주제, 초과 이득은 어떻다?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돼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 돼야 돼요. 해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성 효율적 시장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고, 자, 우리가 그 투자론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용어 있었죠? 그게 뭐야?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환원, 할인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현금 수지 할인 분석법은 얼마나 좋냐고. 이해도 빠르고. 근데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별것도 아니야.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이게 뭐냐면 자원의 할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혹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자원의 배분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떻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거, 바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불렀으니까 과거, 현재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어떻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돼. 근데 답을 외울 게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나와 있죠? 외울 게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설명드릴게요.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만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바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 또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가요, 아까 제가 제 동생 얘기를 했는데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작전 세력 이런 애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데 부동산 개발에 관련해서 정보를 뭐 고위 관료나 이런 애들한테 돈 주고 정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보에 투자한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갔다 하십시다. 그 1,000만 원 투자 자, 1,000만 원 뇌물 줘가지고 정보 사서 투자를 딱 했는데 나중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딱 1,000만 원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라면
정보의 가격하고요.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동일하다. 이것은 마치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었던 강성 효율적 시장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1000만 원 퉁치면 돈 투자 않고도 미래 정보까지 흡수를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22회인가 23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고 요즘에는 다 사이드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여기는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렵고 쉽고 얘기가 아니라 그냥 거의 매년 어쩌다 한 번씩 쉬고 거의 매년 도배하듯이 출제하는 파트가 이 파트. 우리 앞에서 바로 공부했던 거미집 이론 파트도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7년에 한 5번, 6번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에 어쩌다 한 번씩 안 내는 거고. 자, 이것도 구조가 똑같아. 자, 그래서 이래 보셨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정보의 가치라는 개념. 자, 요건 나중에 계산 문제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투자론을 할 때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던 얘기고요. 자,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 할인율 R일 때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다시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할인율이 R일 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해서 우리가 화폐 시간적 가치에서 몇 가지 3개 공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때 이 아이를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그 다음부터 치고 자,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그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걸 우리가 정보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단계를 밟아야 돼. 먼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먼저 계산해 봐야 되고요.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도 계산을 해 봐야 돼. 근데 그냥 여기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재 시점으로 다 환원을 해서 두 개의 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의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요, 간단해. 좀 더 문제 보면 아주 심플하게 뽑아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라고 하는 거. 이건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혀.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어떤 토지의 1년 후 개발 가능성은 40%. 그러면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 얼마? 60%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됐을 때 6천만 원, 개발되지 않았을 때 지금 4천만 원이라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투자자 요구 수익률 20%. 투자론 가서 공부하다 보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할 때 이때 R이라고 하는 값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할인율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현재 가치, 순현가라고 하는 거.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뺀 것을 가리켜서 순현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으로 나눈 것을 수익성 지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치고 일단 단순화시켜야 돼.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다시 가볼까요? 순서가 이렇게 같다고.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먼저 구해야 되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를 구한다. 해서 다시 순서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를 구하고, 세 번째, 자, 요건 이렇게 가자고 그랬구나. 자, 첫 번째가
이거 이렇게 설명드렸다. 자, 제가 거꾸로 했는데 일시불의 현가 계수, 현재 가치 계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다시 순서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요 내용은 자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첫 단계가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 두게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계산하고요. 바로 이어서 여기서 나올 것이 2-1 해서 이게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현가로 환원을 하게 될 테고 세 번째 항목이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했을 때 가치를 계산하고 여기다 역시 바로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란 것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이 뭐가 된다? 이것이 정보의 가치다. 그래서 순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요거 나중에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어차피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정보의 가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미리 계산해야 될 게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게 되면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되구나.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를 계산해야 돼요. 거기다가 현가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이 두 개의 차익을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의 가치. 그래서 자, 이 문제 다시 이제 가서 볼까요? 예제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얘 편의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해서 공식부터 가볼까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그러면 이제 R이 얼마야? 20%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기간이 얼마야? 1년이라고 주어져 있죠? 해서 그럼 넣으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0.2의 1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값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요 계산 한번 해주실래요? 자, 혹시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1 나누기 1.2 하면 얼마가 나오죠? 1 나누기 1.2 하면 얼마가 나오냐고요? 0.84요? 83. 그럼 이제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미리 구해 놓는 거예요. 이게 편해. 중간중간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검토할 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를 계산해 봐야 되죠? 지금 개발 정보가 있다고. 그럼 이 토지는 1년 후에 얼마가 된다고요? 그냥 6천만 원 되는 거죠? 나는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그럼 1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는다? 6천만 원. 끝난 거야.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 그 데이터 그대로 가면 돼. 6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이 6천만 원인데 아까 했던 게 0.83 곱해주게 되면 얼마? 5천만 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다시 첫 번째가 뭐 어떻게 하세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아예 계산의 편을 해서 0.83을 만들어냈다고. 여기 때 가서 순자가 하면 복잡스러우니까 순서를 미리.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의 토지 가치가 얼마야? 6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 지금 현재는 얼마의 값을 갖느냐? 이게 6천만 원에다가 0.83을 곱하게 되면 얼마?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는 얘기예요. 다시 갑시다. 두 단계로 가야 돼.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 이 토지의 가치는 얼마? 이미 문제에서 그냥 줘. 6천만 원이라고. 6천만 원 됩니다. 근데 이건 1년 후에 6천만 원이고 지금 현재 1년 후 6천만 원이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이건 얼마?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의 금액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지금 볼 것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죠? 이건 확률의 문제. 어떻게 가냐면 자, 4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 자, 개발이 될 확률이 지금 얼마 있었죠? 여기? 여기구나.
개발되면 얼마? 6천만 원.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개발되면 6천만 원. 확률이 얼마? 0.4. 개발 안 되면 얼마? 4천만 원. 확률이 얼마? 0.6. 이것만 따로 외우시면 돼.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확률의 문제로 계산한다. 개발되면 6천이고 개발 안 되면 4천인데 개발될 확률이 지금 40%. 그러면 개발될 6천만 원일 확률이 얼마? 0.4. 개발되지 아니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0.6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고. 통째로. 만약에 이 개발 가능성이 50%다. 이렇게 가면 이제 0.5, 0.5 곱하면 되는 거지. 0.5 곱하기 6천만 원, 0.5 곱하기 4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이 통째로 이 문제를 외워버려야 된다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1년 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일단 개발될 확률 40%, 1개 얼마라고요? 6천만 원. 6천만 원일 확률이 얼마? 0.4. 4천만 원일 확률. 왜 0.6이 나오냐면 개발 안 될 가능성이 얼마? 60%니까. 4천만 원 곱하기 0.6.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4,800만 원이죠? 이건 1년 후에 얼마? 4,800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럼 이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하게 되면 아까 0.83이었나요? 4,800이다. 0.83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얼마야?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가 5천만 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 4천만 원. 이 정보 차익이 얼마? 정보의 가치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자, 요 문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낮아요. 근데 자,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 아주 그냥 거저주는 문제야. 다시 지금 계산 문제 형태로 하나 나오는데 나머지는 계산 문제도 아니고 그냥 공식 문제고 나름의 복잡한 게 이 계산 문제야. 해서 다시 정보의 가치를 구하시오. 그럼 첫 번째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먼저 구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는 문제에서 아예 줘.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야. 거기다 현가 계수만 곱하면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어려운 게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 물건의 1년 후의 가치라고 이 문제에서는 자, 개발될 가능성 40%, 자, 그 금액은 6천만 원. 그러면 0.4 곱하기 6천만 원.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 60%, 그때 가격은 4천만 원. 하면 이때 얼마? 토탈 이때 4,800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0.83을 곱하게 되면은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지금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1년 후에 이 토지의 가치는 통계, 확률상 얼마로 봐야 된다? 4,800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것을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해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산 연습하면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